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댓글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다 주어야 한다는 글이 제일 많았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할 사항과 또 대통령 및 장관의 시행규칙만을 개정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대선 때만 되면 이러한 법률주의 역할 구분에 대해 모호함이 생겨나서 마치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경제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사회복지제도와 국가안전망이 함께 구축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선진지표에 포함됩니다. 과도기인 듯 하면서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로 인하여 국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혼란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법의 목적, 즉 법률 정신에 부합되도록 65세 이상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려면 어떤 과정과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GTV 이대함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서 2014년도 7월에 시행된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흔히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제도는 목적과 취지가 많이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만들어지게 된 기초연금법 제1조 목적에서는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선택적이 아닌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 제정의 목적에 의하여 기초연금은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제도이기에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의 개정 상황을 보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의 지급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던 선택적 복지 개념의 기초노령연금이 보편적 복지의 기초연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고 여기에 제도 취지의 중복성을 들어서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작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했던 기초연금의 취지가 이도저도 아닌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져서 선거 때마다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왜 소득 70%일까요?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현실과 타협하여 예산과 지급액을 맞추는 조정점을 찾아 만든 기준입니다. 복지정책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초점을 두는 이반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제도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득 하위 70%. 수치로 보면 10명 중 7명이 받는 것인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이보다 훨씬 부족하게 느낍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부의 불평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통계가 평균입니다. 그러나 경제지표나 정책지표에서 평균은 많은 함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부의 60에서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위 50%는 2 내지 5%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만 보면 상위 30%가 전체 근로소득의 70%를 차지하고 70% 근로자가 나머지 30%만의 근로소득을 나눠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학계나 경제연구소 등의 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부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 이를 관리하는 객관적 지표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이렇게 중요함에도 묻혀 있어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성장이나 가시적 정책, 즉 정치적 관심이 이슈들이 되고 미래와 사회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들이 부족한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피케티 지수입니다. 피케티 지수는 국민 순자산, 그러니까 국부죠. 국부를 국민 순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사회구조가 자산소득이 노동소득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산 가격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평생 노력해도 경제적 계층 상승이 어려운 사회구조가 되어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산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력으로는 따라잡기 어렵게 되고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돈이 돈을 벌고 가난이 가난을 만드는 힘든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국회의원 고용진 의원실과 용해인 의원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두 자료가 추세는 비슷한데 지수값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산정 시점에서 평균으로 하는가 잔액으로 하는가의 기준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기관 발행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흐름별 추세 이해 정도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수의 상승 속도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피케티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학계의 평가입니다. 2020년 피케티 지수가 무려 11.4가 되었다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 흐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피케티 지수가 급등한 것이 이유입니다. 소설 장발장의 배경이 된 프랑스 혁명 당시 피케티 지수가 7.2였고 일본이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정점일 때가 9.8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10명 중 7명이 받는데도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라고 허탈해하는 것, 바로 복지정책을 위반하면서 부의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래 예측 잘못으로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2028년도에는 40% 보장으로 축소됩니다. 이러한 덜 받기만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가입자의 상실감이 가뜩이나 큰데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까지 되어 상실감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월드뱅크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8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주요 선진국의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8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6.5%입니다. 현실을 확인해 보면 더 어렵습니다. 2022년 올해 최근 3년 평균 소득액은 250만원가량인데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55만원으로 실질 소득 대체율은 2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인상하여서 단독가구 기준 40만 7,500원이 되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열심히 납부하고 일하려는 노동의욕과 가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나의 노력의 대가이고 기초연금은 부가적인 사회 안전망 차원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최저 기초생활을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먼저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성공하려면 소통을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진정 미래 세대에 주는 부담이 무엇인가를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 시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제도의 기반이 사라진 오늘날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 성장시켜준 부모 세대의 노년을 책임져야 하는 자녀 세대의 부담을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통해 덜어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미래 세대 부담 경감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에서 국가 건강검진을 도입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제도입니다.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면 진행된 후에 발견하는 것보다 치료 비용의 절감 규모가 국가 건강검진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꾸준히 국가 건강검진을 독려하는 안내가 옵니다. 이처럼 복지제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당장의 손실의 덫에 사로잡혀서
제도를 설계한다면 이후 시행착오 과정에서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보다 몇 년 전에 산 아파트 값이 더 오르는 시대, 경제적 격차를 둘러싼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소야대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부의 뜻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2항에서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을 보면 2항에서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에 대한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하지만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려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기초연금 일부 개정 법률안은 7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관련 건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21년 9월 7일자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심사 진행 단계를 보면 2022년 4월 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기초연금 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개편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실현이 어렵다면 이때에는 부의 불평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10명 중 7명에게 지급한다고 하지만 탈락한 3명 중 2명은 사실상 하위 70%와 소득이나 재산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탈락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수급액이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지금의 제도하에서 수급금액만을 10만원 인상하게 되면 여전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못 받거나 국민연금을 깎여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기초연금만 받아도 국민연금 수준의 소득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성실 동기 요인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계층 간 갈등을 줄이려면 탈락 대상을 전체 부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 10% 이내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수급 대상을 하위 소득 90%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새 정부가 기초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해 상정되게 되면 쉽게 해결되는데, 여기에 정치적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또 한 번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막연한 희망이나 불평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과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마음 넓은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RBJTV 리암입니다.